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해변을 마스크 없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 부러워 보이기까지 하던데요. 다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탓에 실제 거리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외에서만이라도 마스크를 벗게 된 건 백신 접종 덕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62%에 가까운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이 48%, 칠레가 40%, 미국이 3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접종률을 기록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확보를 위해 좀 더 서둘러야겠습니다. 4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웃근 캐펜텍 핫. 관절의 쿨해, 근육의 쿨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온가족 무종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종, 엄마 무종, 아들 무종, 따님 무종. 티어실 원스. 달라보여 티나는 무종, 티 안 나는 무종.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세상에 없던 4세대 쇼핑몰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 관상어 테마파크몰 시와 MTB 아쿠아펫 랜드. 전세계 희귀 관상어와 쇼핑 문화가 한자리에. 시와 MTB 핵심 관광시설 아쿠아펫 랜드. 상업시설 분야 1661-5390 시공 신세계건설.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초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 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 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도르니 차돌. 4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에서는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운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최근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화제가 됐죠.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소식 지난주 목요일에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취업자가 늘었지만 이게 반가워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요? 이제 언론들에서 평가하기를요. 네. 먼저 대부분의 늘은 일자리가 60대 노인 일자리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저 효과 때문이라든가.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어느 연령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 중요할 수는 없겠지만은 30, 40 30대, 40대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나왔는데
저는 너무 좀 팩트 면에서 좀 부정확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평가가 좀 너무 좀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취업자 숫자가 어쨌든 31만 4천 개가 증가한 걸로 1년 전에 비해서요. 네. 근데 이제 먼저 기저효과를 얘기를 하니까는 기저효과라는 게 이제 뭐냐면 지난해 워낙 많이 이제 그러니까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러니까는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 그러니까 2019년이죠. 코로나 재난 이전에 비하면은 네. 비하면은 크게 증가한 게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인 건데요. 근데 이제 2019년 3월 그러니까 2년 전에 비교해서도 한 11만 8천 개 일자리가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위험한 고비는 좀 넘어가고 있다. 일단 양적인 측면 속에서요. 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뭐냐면은 지금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경제가 지금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은 오히려 지금 여전히 취업자 숫자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일단 양적인 측면 속에서 나쁜 성적은 아니다 이렇게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60세 이상이 한 40만 8천 개가 일자리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대부분 일자리 전체 일자리 증가한 것보다도 거의 한 9만 개 이상이 그러니까는 더 많은 이제 60세 이상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그 이제 사실은 팩트지만은 문제는요. 우리가 인구 구조를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은 60세 이상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 60세 이상만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 밑에는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50대도 감소세로 바뀌었어요. 네. 50대도 그동안에는 계속 증가세였었거든요. 네. 근데 50대가 1년 전에 비해서 12,000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만 증가를 하고 있고 60세 밑은 한 37만 명이 1년 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0세 이상이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66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예, 그러니까 고령화가 제가 이거 작년에 제가 방송하면서 얘기할 때도 한 3만 명 얘기했는데요. 네. 그때보다도 한 4만 명이 더 증가한 거예요. 네. 1년 사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팩트인데 그럼 60세 이상 인구도 일자리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속에서는 취업자 숫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정하게는요. 네네. 그런 점에서 30, 40대가 그러니까는 그 감소가 다 이제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은 인구 감소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주도한 것도 인구 증가로 일단은 우리가 상당 부분 설명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60세 이상 취업자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의 편견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공공 일자리일 거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좀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 이전에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지적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재난 이전에도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에 한 4분의 1만 공공 일자리고요. 네. 75%는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60세 이상들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동시장에서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경우 지난 1년 사이에 코로나 재난 속에서 또 보게 되면은 아주 최대로 잡아도요. 50% 절반 정도가 공공 부분에서 만든 거고 정부가 만든 일자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민간 부분에서 민간 부분에서의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60세 이상 일자리를 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라고 폄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팩트 체크에서 좀 틀린 게 뭐냐면은 젊은 층들 이제 연령별로 보게 되면은 청년층 일자리가 취업자가 증가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20대 같은 경우는 단기 알바가 조선일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단기 알바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단기 알바와 관련되는 그 일자리가 통계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라는 이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자신이 지금 일하는 시간보다 더 일할 기회가 있으면 더 일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조사하는 건데 20대 같은 경우는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한 9,600명 정도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일자리 중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주로 제조업 일자리인데요. 네. 제조업에서 54,000명 이상이 20대에서 일자리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 알바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상당 부분 알바 일자리도 있겠지만은 네. 모든 일자리가 20대 증가한 일자리가 단기 알바는 아니다. 오히려 되게 이제 청년층 하게 되면 15세에서 29세를 우리가 통계청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15세에서 19세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고등학생 정도 나이 되는 연령층이죠. 이 층에서 되게 단기 알바 일자리가 많이 증가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되게 뭐 10대 후반은 되게 아르바이트뿐이 일자리가 사실은 그럴 없잖아요.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런데 이 수치를 가지고 20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간 것은 이건 좀 이제 과장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개월 만에 고용 동향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이게 마냥 반가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 이유가 60대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또 작년 1년 전 3월에 비해서 는 거지 뭐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60대 일자리가 늘어난 건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간 그냥 자동 연령이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고용 동향,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노동 질로 봤을 때도 60대 일자리가 공공 근로뿐만 아니라 민간 고용도 늘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저효과로 보지 않더라도 늘어난 거고요. 예. 20대 단기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다. 이것도 또 잘못됐다고 다 짚어주셨는데요. 예. 그럼 또 미국이 지금 코로나19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다고 초반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고용 지표가 그럼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나 앞서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삼는 게요.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률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3대 이제 그러니까 핵심 지표를 얘기하는데 고용 네. 지표와 관련해서요. 네. 실업률은 이제 우리가 전체 인구를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 인구하고 네. 경제 활동을 이제 그러니까 할 의지가 없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를 이렇게 나눠요. 네. 나누고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할 이제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한 사람과 취업을 시도했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의사가 있으나 취업이 안 된 사람을 실업률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러니까 이 코로나 재난 이전 상태가 2019년 3월이잖아요. 네. 그때 실업률이 4.3% 했는데 올해도 4.3%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2년 전에 3.8%였었어요. 네. 미국은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6.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2년 동안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실업률이 증가해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고용률 지표, 실업률은 아무래도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다가 일자리를 잡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그러니까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고용 지표를 만든 게 고용률인데요. 네.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근데 이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년 전에 비해서는 아직 2년 전 수준을 회복은 못했지만은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는 다소 그러니까는 개선됐어요. 얼마 정도 개선이 됐나요? 지난해는 59.5%였는데요. 네. 올해는 59.8%로 0.3%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60.7%에서 지난해 59.9% 떨어졌었고요. 크게 떨어졌죠. 네. 그리고 나서 올해 그러니까 57.8%로 다시 또 2%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보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경제활동 복귀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게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2년 전 수준을 회복을 못했지만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지난해 62.2%였는데 올해 62.5%로 다소 개선됐어요. 네. 근데 미국은
여전히 지난해 하락했는데 올해도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이게 이제 고용지표 지금 얘기하는 게 고용의 질까지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용의 양적인 측면 속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삼는 지표가 미국보다는 그래도 괜찮다는 점에서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경기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돈도 많이 수입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미국보다도 고용지표가 적어도 양적인 측면 속에선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고용지표로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만 보더라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고 있다는 걸 나타내긴 하네요. 물론 질까지 그렇죠. 평가된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양이라도 늘어난 게 어딘가 싶기도 한데요. 예. 근데 고용지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봤을 때 코로나19 국면 속에서도 굉장히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피부로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건 왜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여전히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30대, 40대는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재난 이전에도 40대 일자리는 30대, 40대가 인구가 감소가 된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네. 근데 그 인구 감소 속에서도 그 인구 감소율을 고려해도 40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었어요. 코로나 네네. 재난 이전에도요. 네. 그러니까 40대 일자리가 가장 하여간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아, 원래도 코로나19 예. 아니더라도요. 네. 예, 그런데 30대까지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취업자 숫자가 인구 감소보다 더 많이 감소했어요. 네. 근데 이제 30대, 40대가 굉장히 모든 연령층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나이가 활발히 할 수 30대죠. 있는 네. 세대잖아요. 네. 근데 이들의 일자리가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는 그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고용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객관적으로 아니고요. 아니고 위험한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가 네. 추락하는 게 멈춘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네. 예,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죠. 그랬죠. 악화됐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그 상황을 지금 완전히 회복한 상황도 아니고 단지 그 추락하던 것이 이제 좀 멈추고 조금 개선 조짐이 좀 보인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빠지는 걸 잡았고 이제 조금 좋아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 확장 실업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확장 실업자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업률이 우리가 아까 4.3%. 네. 4.3%는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라는 건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그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일반 국민들이요. 네. 이 실업률이라는 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실업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취업을 시도하다가 일자리를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그다음에 자기가 취업할 의사는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여성들 같은 경우 결혼하고 나서 그 출산을 하고 경력이 단절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주부로 있는데 주부로 이렇게 분류됐는데 자기도 취업을 할 수만 있으면 좀 하고 싶은 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실업자에 안 잡혀요. 아,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실업자에 안 그렇죠. 잡히는 건가요? 네. 예, 안 잡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잠재 실업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실업자인 거죠. 그렇죠. 근데 통계에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은 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0시간 이상 적어도 36시간 이상 일주일에 일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는 뭐 18시간이라든가 20시간이라든가 기껏해야 일주일에 이 정도뿐이 안 되는 일자리도 있잖아요. 네네. 단기 일자리요. 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통계청에서요. 네. 시간 관련 그러니까, 추가 실업 가능자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자신이 좀 더 일할 기회가 되면은 일을 하고 싶다. 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한 게 공식적인 실업자에다가 이 두 가지 잠재 실업자하고 추가 취업 희망자하고 이걸 합친 것이 가능자를 합친 것이 네. 이게 확장적인 실업자라고 하고 사실상 실업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그나마 좀 이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지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코로나 재난 있기 전에 비해 가지고요.
전에 비해 가지고 한 58만 명이 이 확장적인 실업자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58만 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3월달 기준으로는 지금 432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실업자는 한 121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것이 한 3.6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300명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300명이면 300만 명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니까 공식적인 실업자에는 이게 일반 실업률이라는 것이 체감되는 게 아닌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확장적인 실업자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들이에요.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 네. 이 소위 말하는 잠재적인 실업자들보다는요. 네. 근데 이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저는 이제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 선별할 건지 보편 지급할 건지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전 국민을 줄 거냐 이거 네네. 가지고요. 네. 근데 이거하고 상당히 관련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청년 어떤 관련이죠? 연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많은 부분 이제 그 수긍을 하실 텐데요. 네. 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업종에 따라서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건가요? 여는 이상에는 네. 문을 여는 이상에는 그러니까는 그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고용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예,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네. 예전처럼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아예 정규직처럼 이렇게 한 명을 그렇죠. 10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시간당 잠깐 내가 안 될 때 잠깐 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버티다가 안 되면 폐업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근데 폐업하기 전 단계가 그런 경우들 꽤 있습니다. 아, 그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아예 폐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고용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 이 고용 시간을 줄이는 거죠.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영향을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1차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전 국민하고 선별을 같이 함께 했었을 때였었죠. 네네. 그때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부터 이제 선별로 쭉 갔었던 때하고 네.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 국민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해 3월 달, 4월 달에 크게 악화됐었어요. 네. 악화됐었는데 전 국민을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좀 줄어들었었습니다. 완화가 됐었어요. 아. 예.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그러니까 보편 지급을 예. 할 때는 확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지난해 전 국민 지원하는 게 5월 달에 지원했었거든요. 네. 근데 4월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한 이제 그러니까는 77만 7천 명이 소위 말해서 그 사실상 실업자에 추가로 포함시킨 규모가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확 이렇게 증가를 했었는데 네. 근데 전 국민 주면서 이게 50만 명대로 쭉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거죠. 확 줄었네요. 70만 예. 명 넘다가 50만 명이면요. 네. 그러다가 10월 달 이후로 가면서요. 이게 최대 그러니까 97만 명까지 다시 증가를 해요. 거의 배로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선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매출 감소에 대한 손실은 지원을 못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 감소 지원을 못 해주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용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 국민 지원했을 때는 그 국민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매출 증대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고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을 그러니까 그래도 유지하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차이가 그러니까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역시나 또 이런 거에서 나타났듯이 선별 진료보다는 보편 지급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일자리에서도 이게 확인됐다는 데에서 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입안을 할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소득 변화라든가 성장률에 미친 영향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가게 입장에서는요. 네. 근데 일자리에 이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선별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선별 지원은 저는 실패한 경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부 언론들에서는 항상 보편 지급 안 된다, 선별 진료 해야 돼, 선별 지원해야 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참 많았잖아요. 예. 그런 보도들은 지금 고용 지표를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분석한 언론들이 없는 거예요. 아, 연관지어서 네. 예. 아, 따로따로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고용 동향 지표를 발표하면서 네. 이게 이 지원,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이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 좀 추적을 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왜 근데 여기에 그렇게 대해서 나왔는지 봐야죠. 네. 보도하는 언론은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단순히 고용 동향 발표됐다, 4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요. 이때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고용이 또 어떻게 될지잖아요. 예. 경제가 또 나아지려면 고용 사정도 나아져야 되는데 4월 이후의 고용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충격을 한번 받을 때마다요. 네. 받을 때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게 90년대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 고용 없는 성장이 무슨 얘기냐면요. 경기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로 반전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성장이 이제 경기는 회복됐는데 고용 지표는 여전히 회복이 안 되는 상태. 그게 한 2년 이상 지속됐을 때를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개념을 정의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90대 이후부터 경제가 충격을 받을 때마다 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해서 더 악화돼 가고 있어요. 악화돼 왔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미국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도 그래서 코로나 재난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내년 연말은 돼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연준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물가 상승도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자산 시장도 너무 뜨겁다는가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그러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채권들을 매입을 하고 있고요. 네. 양쪽 하나죠, 일종이에요. 네. 그걸 계속 하는 이유가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개선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 지금 최근에 수출이 회복되어지면서 네.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조업 일자리가 여전히 계속 하락세를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업자가 34만 1천 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조업에서도 3만 한 4천 개 정도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수출은 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도 고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제조업 경기가 좋아졌는데 네. 그러니까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보겠습니다. 그게 고용 없는 성장이죠. 고용 동향이 또 후행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이제 기업에서 그때 가서 이제 그러니까는 고용을 늘릴 생각을 고려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경기가 반짝 좋아졌을 때 이게 반짝 좋아진 거라면은 기존의 노동력으로 대충 해결하려고 하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게 회복세가 강하게 지속될 것 같으면은 이제 직원을 늘리려고 하는 거를 대응하다 보니까 이걸 되게 이제 후행적으로 나타난다, 뒤따라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후행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4월 이후에 고용도 그런 경기가 나아지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고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또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 회복세가 네. 강하게 지속이 돼야지만이. 네. 지속돼야지만이 기업들도 그때 가서 이제 어쨌든 간에 고용을 좀 이제 늘려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겠죠. 고용 없는 성장이 되다가 성장이 더 커지면 그때야 고용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언제쯤 좀 코로나19 완전히 극복됐다 얘기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경제 이야기 알아봤고요. 자, 광고 듣고 잠시 후에 저는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큰 이슈죠. 얼마 전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호석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안동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이했다고요? 네네네. 네, 먼저 소회부터 좀 밝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이죠. 지난주 목요일 4월 15일이 안동시의회가 개원한 지 만 3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225회 임시회 개회 날짜를 이날로 정했고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5차 촉구 건의안과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또 요즘 뉴스에 많이 뜨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성명 등 의미 있는 회기를 가졌습니다. 네네. 예. 30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뀐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방의회 이상이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진 것인 사실입니다. 네. 예. 그동안 반쪽짜리 자치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올해부터 시행되면 지금과는 다른 법제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지만 앞으로 갈 길도 멉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도 필요하고요. 정책 결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지방자치 참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개원 30주년에 맞아서 또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고요? 네. 우선 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감염 확산이 방지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하고 임시의 일정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신 올해는 의회 30년의 발자취를 담은 30년사 편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대부터 초대부터 8대까지 선배 의원님들부터 현재 동료 의원들까지 지난 30년의 의정활동 전반을 수록해서 기록지 획트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30년의 세월 속에서 중요한 입법 활동이나 조례 제정 그리고 신청서 예정까지 다양한 스토리를 담을 예정이고요.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를 직접 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지역 원로들의 특별기고도 받아서 이 책에 실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책은 한 권으로 나오나요?
네네네. 30년이라서 한 네. 권으로 될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예, 거고요. 예. 3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면 좋겠네요.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제로 넘어가서요. 경북 네. 북부 지역에선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의장님께서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청원에까지 글을 쓰게 되신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저희 안동시에서 의원들이 지난 2월 9일부터 현재까지 행정통합 반대 시위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알린 덕분인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통합 반대 이유에 대해서 많이 아신 것 같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도 경북도 내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심이 없으시고 잘 모르십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많겠죠. 네. 이런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진행되는 이런 행정통합 추진 자체가 정당한지에 대해 조직상 더 상급 부서인 청와대에 공식 답변을 듣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국민청원은 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시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릴 수가 있다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국민청원을 떠올리겠습니다. 그럼 국민청원 앞으로도 더 올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제 이걸 한번 시작했으니까 네. 이걸 진행을 해보고 또 네. 기회가 된다면 다른 걸 또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입장은요. 먼저 좀 전해드리면 수도권 블랙홀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몸집을 더 키우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더 따오고 국책사업도 유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인구도 늘고 돈도 모이고 일자리도 많아진다는 주장이죠. 그렇죠. 네. 네, 언뜻 들으면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구 관점이에요. 대구 관점이요. 네. 대구 관점.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수도권 블랙홀처럼 우리 경북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블랙홀 현상이 생기게 될 텐데 경북 북부권을 비롯해서 우리 도내 소규모 지자체는 인구, 경제 그리고 지역인들 인재들까지 모두 대구로 빼앗기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기에 행정통합을 해서 대구를 거대한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몸집을 키우면 뭐합니까? 대구권 이외에는 우리 경북도 내 작은 중소도시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어려운데요. 왜 이러한 모순된 주장을 펼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행정통합에는 어떠한 이론적 학술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거대 강력단체 간 통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네. 행정통합으로 지역 발전이 된 전례 또한 없습니다. 모두 가보지 않는 길이라는 말로 막연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기에 또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떠난 건 우리 지역이 작아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오로지 행정통합을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외치는데 행정통합 없이도 대구와 경북이 동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만이 능사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경북이 대구로 흡수되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구의 또 블랙 현상이 또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역 단체 간 행정 통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 수기 과정도 거쳐야 될 텐데 그래서 4차례 토론회도 열렸어요.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절차적 정당성이죠.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정책적 결정에 앞서서 주민들과의 논의와 충분한 수기 과정은 필요가 아닌 필수 요건입니다. 네. 그런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어떻습니까? 도지사와 대구시장이 아젠다를 던져놓고 그들이 마음대로 뽑은 교수와 전문가들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년 7월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억지로 끼맞추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태를
옷감 자르듯이 이렇게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마음대로 재단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 대부분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투표를 해달라고 하니까 누가 제대로 된 의견을 담아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네. 예, 정책 결정에 앞서 주민들과 먼저 교감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바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조차 주민들이 뜻이기에 그대로 정책에 방영하고 존중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지 않는 행정통합 논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예, 긍정적인 그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 위주로 네. 공론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19 주민 의견을 좀 더 그래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획이 원래 2개월 정도 연장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공론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7, 8월쯤에는 주민투표 실시하고 특별법 제정은 11월에 한다는 일정인데 일정을 이렇게 못 박아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통합 일정이 내년 6월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자는 것이죠. 행정통합의 문제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대구 경북의 미래가 달린 차대한 사안입니다. 네.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되는 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선거 일정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공론화가 안 된다는 상황임에도 억지로 올해 8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하고 그래야만 올해 11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고 또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적 사역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래도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8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될 텐데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세요? 네, 가장 좋은 건 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시도민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지금이라도 행정통합 노래를 멈춰주시는 겁니다.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한데 네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만약 이런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노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온물 던져서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수막도 붙이고 피켓 시위도 하고 또한 성명서도 내고 했던 지금까지 다소 온순한 방식의 반대 운동이 아니고 보다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겁니다. 네. 법적인 검토부터 시작해서 다소 가격한 반대 운동을 펼칠 것 같고요. 네. 도민들에게서 행정통합 반대 서명을 받아서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고요. 네.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두 단체장께서 통합 노래를 멈춰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건 시도민들의 마음을 읽어서 지금이라도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에서는 뭐 찬성이 높다고 나왔지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응답이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처음에는 찬성이 많았는데, 네. 최근 여론조사 언론에 보면은, 언론마다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반대가 높은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반대가 높은 것도 있고, 네. 또 찬성이 높은 것도 있고, 근데 네. 2달 연기되었지만은, 네. 이 2달만으로, 지금 코로나19에서 상당히 힘든 시기인데, 네. 주민들이나 시민들, 도민들께서 이 내용이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홍보가 덜 되긴 한 것 같아요. 네. 홍보 아주 많이 덜 됐죠. 네. 지금 소상공인이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걸 먹고 사는데 힘이 들다 보니까 통합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죠. 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혹시 중장기로 돼서 통합의 방향이 조금 바뀐다면 그때는 조금 찬성할 의향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찬성이라보다는 네. 진짜 우리 도민들이 북부 지역의 어떤 지방 분권이라든지 또 신도청을 중심으로 네. 북부 지역 발전이라든지 네네. 또 지역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도청을 옮기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이 도청 옮겨놓은 지 이제 5년이지 않습니까? 네.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인구도 2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북부 지역 발전, 신도청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 발전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만이 그때 또 판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부 지역 발전도 함께 가지 않는 한 통합은 네, 없다 이렇게 네, 균형 들리네요. 발전요. 네네. 균형 발전. 균형 발전. 네. 알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나 또 당부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좀 전해주시죠. 예. 현재 우리 안동을 중심으로 신도청 중심으로 북부 지역은 참 큰 위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도청이 온 지 이제 5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신도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네. 뭐 인구도 2만 겨우 넘기고 있고요. 상가 대부분은 공실입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북도청이 안동을 옮겨왔지만은 이제 다시 대구 중심의 행정통합을 하자고 합니다. 단순히 두 개 강력단지를 하나로 합친 게 아닙니다. 막대한 세금과 인력이 소모되고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바꿔야 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정치 논리에서 빠져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시고 코로나19로 지역사회 민생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이라든지 시민들이 이루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게 지금 경상북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곧 있으면은 우리 공론의회가 최종 보고를 내놓게 되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부디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치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번 달에 나올 공론화위원회 최종 보고를 좀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과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